이제 그 불교의 전례와 수용 및 공인도 원래 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1교시에는 삼국유사와 인물, 2교시에는 불교의 전례와 수용 및 공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유사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해요. 삼국유사에는 자그마치 그 조목이 140개입니다. 140개. 근데 인물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인물은 주로 어떤 인물을 주로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삼국통일과 관련된 인물에 대한 얘기. 그리고 또 너무 삼국통일하니까 이 왕, 뭐 장군만 나오면 삼국유사의 특징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일반 서민들에 대한 얘기가 또 이게 삼국유사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삼국사기와 다른 점은 삼국사기는 주로 남자예요. 삼국유사에는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삼국통일의 그 지도자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평민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특히 여성에 대한 얘기, 이렇게 이제 한번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통일. 그러면 이제 제일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죠? 삼국통일. 김춘추. 그 다음에 김유신. 또 그렇게밖에 생각 안 나요? 근데 사실 삼국통일을 진짜로 이룬 사람은 김춘추나 김유신보다 다른 사람이에요. 문무왕이에요. 문무왕의 이름은 김범민. 왜 그러냐? 이 김춘추는 661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김춘추는 뭐만 한 거예요? 백제 멸망시킨 것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김유신은 고구려 멸망하는 데까지는 같이 했어요. 근데 당나라 군대를 몰아내는 거는 누가 했어요? 문무왕. 그러니까 사실 삼국통일이라는 거는 백제를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당나라까지 몰아내야 이게 진짜 삼국통일이란 말이에요. 네. 이거 진짜 한 사람은 문무왕이에요. 김범민. 근데 이제 우리는 대개 삼국통일하면 누구로 하냐면 김춘추 아니면 김유신 이렇게 알고 있죠. 물론 이제 시작을 이 사람들이 했어요. 근데 마무리는 그 아들이 했어요. 그리고 문무왕은 백제멸망할 때도 참전을 했어요. 선발대로 했어요. 그것도. 그 다음에 고구려 멸망시킬 때도 참전을 했어요. 그리고 당나라 몰아낼 때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은 삼국통일의 실질적인 리더는 김범민인데 이제 시작을 김춘추와 김유신이 했기 때문에 또 김유신과 김춘추의 그 끈끈한 관계, 이게 결국 삼국통일을 하는 중요한 계기였기 때문에 이제 우리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삼국유사에 먼저 이 김유신, 김춘추, 김범민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김유신에 대한 얘기인데 아주 간단하게 돼 있어요. 이름은 유신인데 할아버지는 무력, 김무력이고 아버지는 김서현, 동생은 김흠순. 아주 가계가 딱 나와 있어요. 누이 동생 이름은 보이와 문희. 보이가 첫째고 둘째가 문희예요.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 원래는 꿈에 보이가 좋은 꿈을 꿨는데 그걸 동생 문희한테 팔았어요. 그래서 문희가 이제 왕비가 되는 이제 그런 계기. 그래서 이거 옛날에 유명한 영화배우 문희라고 있었어요. 그 여기서 따온 거예요. 근데 치료의 전기를 타고났다. 치료의 전기라는 건 치료라는 거는 칠성 일 수도 있고 치료는 되게 뭐 어떻게 보면 음양, 월화수목, 금 이 7개예요. 그래서 좀 약간 도교적인. 김유신은 굉장히 신이한 신비 체험도 합니다. 여기 보면 18세 때 검수를 일으켜 국선이 되었다고 그래요. 국선은 이제 화랑인데 화랑 중에서도 으뜸가는 화랑, 이게 국선이에요. 진선미 하잖아요. 진선미. 내셔널 화랑이에요. 내셔널 화랑. 화랑 자체가 국가적인 화랑은 국가 조직은 아니에요. 반관 반민적인 성격인데 그 중에서 제일 우수한 화랑을 이제 국선으로
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고구려에서 온 백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고구려의 스파입니다. 와서 김유신을 유인해가지고 당신이 고구려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직접 가야 됩니다.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김유신이 들어보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아니에요?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저 영천쯤 왔는데 영천. 이 고라천이 이제 바로 영천입니다 지금. 그 여인 3명이 와서 같이 뭐 얘기하더니 저 사람 두고 저 숲속으로 들어가서 얘기하자고. 그 사람들이 나림, 혈례, 고라. 이게 호국신이에요. 이 삼산 오악할 때 삼산. 이 나림은 바로 낭산이고 혈례는 지금 그 어디냐면 안강에 있는 혈례산, 어뢰산. 고라는 영천. 이 경주를 둘러싼 여기 호국신인데 지금 저 녀석이 당신을 해하려고 유인하는 거니까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 그걸 듣고는 이제 이 김유신이 야 내가 너 그렇다고 거기서 뭐 할 수가 뭐 하니까 내가 중요한 걸 두고 왔다. 경주에 서랍을 해. 가서 다시 갖고 오자. 그래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제 취조를 해가지고 스파인지를 알게 됐고 왜 왔는지도 알았어요. 뭐 긴 얘기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추남이라는 점치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왕비가 아주 문제가 있다. 그랬더니 왕비하고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 녀석을 이 친구를 벌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너 뭘 맞추면 죽겠다 그랬는데 이게 뭐냐 그랬더니 쥐가 8마리 있습니다. 그랬는데 쥐가 딱 여러분 한 마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죽였는데 나중에 그 쥐를 해보니까 그 안에 새끼가 7마리 있었어요. 그러니까 맞았잖아요. 그랬더니 추남이 나는 그러면 이 고구려를 원수를 갚기 위해서 신라에 태어나겠다. 그래서 태어난 게 김서현의 그 부인 품으로 들어가서 난 게 김유신이다. 그래서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복수를 한다.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유신이 자기를 도와준 그 고라, 혈례 그 삼신에게 제사를 지냈는데 이게 삼산 오악에 대한 제사인데 신라는 제사 제도가 대사, 중사, 소사 있어요. 대사는 큰 제사, 중사는 중간, 소사는 작은 제사. 대사, 중사, 소사가 뭐가 다르냐? 대사는 임금이 직접 지내는 거예요. 진급. 그리고 희생을 주로 소를 쓰는 거예요. 소. 반면에 중사는 이제 대신을 보내서 제사 지내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돼지나 뭐 이런 걸 잡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소사는 지방관들이 보내는 거예요. 지방관들이. 그리고 거기는 희생을 뭐 염소나 뭐 이런 걸 잡는 거예요. 양이나. 우리가 희생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서양에서는 희생을 쓰는데 그래서 최고의 제사를 예우했다. 이런 얘기가 되죠. 요거는 이제 그 뒤에 그 김유신이 그 원찰로 삼았던 절에 대한 이야기인데 마지막에 중요한 거는 경명왕대에 이르러서 공을 추봉하여 흥무대왕이라고 하였다. 신라 사람 중에 왕족으로서 태어난 사람 말고 왕이 된 사람은 김유신이 유일합니다. 대단한 거죠. 삼국 통일에 이제 혁혁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자 지금까지 이렇게 본 김유신의 가계를 보면 김유신의 아버지는 서현이에요. 할아버지는 무력. 그 무력의 아버지는 구해왕. 이게 가야의 10대 왕입니다. 10대 왕. 그래서 쭉 올라가면 김수로왕. 그러니까 김수로왕이 첫 번째고 초대 임금이고 10대가 구해왕인데 이때 망해요. 532년에. 그래서 김무력은 신라로 옵니다. 근데 신라에서 아주 공을 많이 세워요. 그래서 귀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인 서현도 아주 공을 잘 세워요. 그런데 이제 그 만명부인사에서 난 김유신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이제 그 얘기들이 이제 나올 텐데 김유신의 능은 이걸 아예 김유신 능이라고 그러지 않고 흥무대왕 능이라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12지승상까지 있어요. 이건 왕능에만 쓰는 거예요. 왕능에만. 그러니까 엄청난
예우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거는 지난번에도 한번 그건 나중에 얘기네. 이제 요거는 이제 춘추공조에 나오는 얘기인데, 춘추공조 여기 이제 김유신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보면 김유신이 아주 그 작전을 잘 짜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 축국을 하다가 사실은 일부러 밟아가지고 옷을 저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집에 가서 합시다 해가지고는 원래는 이제 첫째 누이한테 하려고 그랬는데 첫째 누이가 꿈을 팔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둘째가 가서 둘째가 이제 또 눈치가 빨라가지고 이거 오빠가 깊은 뜻이 있구나 해가지고 이제 관계를 해서 임신을 했는데, 근데 그러면 임신을 했으면 평화적으로 어떻게 해서 잘 순리적으로 결혼을 하면 되는데 왜 이런 누이를 죽이겠다, 뭐 왕이 나가는 걸 어느 날 어디 있는 걸 보고 탁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이벤트 같이 하고 말이야. 왜 이랬을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찌됐건 김춘추는 진골계통이거든요. 근데 김유신은 집안이 어디예요? 가야계란 말이에요. 가야계. 왕이 귀족이 되긴 됐지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신분의 차이. 왜 그러냐면 그 앞에 김유신 같은 경우도 아버지는 김서현이지만 엄마는 만명부인이 이것도 왕족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잘 안 되니까 뭐 이제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뭐 가둬놓는데 거기서 뭐 벼락이 쳐가지고 나오고 뭐 이거 뭔가 하여튼 순리적으로는 할 수 없는 뭔가 벽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래서 김춘추하고 김유신이 천안매부지간이 되면서 결국 이 신김씨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가야계 여기와 둘이 끈끈한 이제 관계를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소위 신라의 진골계하고 가야의 왕족이 이제 힘을 합치는 거예요. 요즘 표현을 하면 TK와 PK가 손을 합쳤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삼당합당 하듯이. 이 끈끈한 게 결국은 이제 뭐라고 하죠. 특히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김춘추가 고구려에 갔다가 붙잡혔는데 그걸 구하러 김유신이 목숨을 내놓고 갑니다. 이런 천안매부지간이기 때문에 이런 인적 관계로 매였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김춘추는 사실 왕이 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근데 김춘추가 또 왕이 되는 건 결국 결정적으로 누가 도와주는 거예요? 김유신의 군사력이 도와주는 거예요. 군사력이. 둘이 공통 목표는 삼한통일. 요즘 말로 하면 삼국통일. 이거죠. 이 다 그 아들이 김범민, 김인문, 문왕, 노차 이게 다 김유신의 여동생이 문희의 소생이에요. 왕자들이. 그러니까 문무왕의 입장에서 보면 김춘추는 뭐가 돼요? 외삼촌. 외삼촌. 왜? 엄마의 오빠니까. 엄마의 오빠. 근데 이 말이 참 재밌어요. 그 김춘추의 왕의 식사가 하루에 쌀 3마리가 꽁 9마리였대. 경신년 백제를 멸망시키는 후로는 점심을 하지 않고 다만 조식만 들었다는데, 아니 이거 이 정도 먹으면 뭐 한 끼만 먹어도 충분하지. 근데 고대 사회에는 이런 기록들이 많이 나와요. 이유가 뭐냐? 그 사람 남다른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예를 들면 저 지증왕 같은 경우는 음경이 몇 자였다. 막 이렇게 나와요. 음경이 한 자가 넘었다. 뭐 이런 거는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우리가 모르겠는데 그 보통 사람과 다른 뭔가 특이한 존재였다. 인물이었다. 이런 얘기를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마치 아래서 태어났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나온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중국에 가서 이제 김춘추가 당나라 당태종을 만나서 이제 나당연합을 하자. 당나라가 군대를 내주기 바랍니다. 그 대신 대가가 뭐냐? 우리나라는 신라는 모든 제도를 당나라식으로 바꾸겠다. 옷도 당나라식으로.
그다음에 그 연호, 연표, 이 당을 중심으로 해서 바꾸겠다. 해서 이제 당나라에서 오케이. 근데 당나라로서는 왜 그랬냐면 당나라는 고구려를 수나라부터 당나라 때까지 계속 쳐들어왔지만 소득이 없어요. 왜 소득이 없냐? 수당에서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장안에서 말이죠. 그 고구려의 평양성까지 가려면 엄청 먼 거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군대를 암만 보내야 이 보급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신라를 끌어들이면 좋은 점은 뭐냐? 이쪽에서는 고구려를 당나라가 치고 밑에서는 신라가 이제 오면 보급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둘이 밀약을 합니다. 밀약이 뭐냐? 자, 먼저 백제부터 멸망시키면 백제 땅은 누구한테 준다? 신라에게 준다. 고구려 땅은 당나라가 갖는다. 그 대신 고구려 땅 중에서도 어디를 기준으로? 대동강과 원산만. 이게 요즘으로 치면 북이 39도예요. 북이 39도. 우리가 38선이라고 그러는데 39도를 기준으로, 그때는 39도라는 개념은 없지만 원산만과 대동강, 그 북쪽의 고구려 땅은 당나라가, 그 밑에 땅은 신라가. 이게 이제 밀약이에요. 밀약. 그래서 먼저 백제부터 멸망시킵니다. 왜? 백제를 멸망시켜야 당나라하고 신라가 고구려를 협공할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백제가 있으면 고구려부터 치면 어떻게 해? 백제가 또 신라를 막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660년에 멸망을 시키죠. 그리고 이제 668년에 고구려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 백제와의 전쟁에서는 사실 물론 당나라 군대가 13만, 고구려 군대가 백제 신라 군대가 5만밖에 아니었지만 실제적으로 전쟁의 주축은 신라였어요, 이때는. 반면에 고구려와의 전쟁 때는 주축이 당나라입니다. 왜? 백제 땅은 신라가 갖기로 하고 고구려 땅은 당나라가 갖기로 했기 때문에. 대신 신라는 뭘 담당했냐? 보급을 담당했어요. 보급을 담당하니까 이제 과거에 같으면은 이 평양성까지 왔지만 먹을 게 없고 춥고 배고파서 돌아갔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 보급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고구려도 멸망했죠. 근데 이 고구려를 멸망시킨 다음에 문제는 당나라의 태도가 빡 바뀐 거예요. 백제 땅에는 웅진도독부를, 그다음에 저기 평양에는 안동도호부를, 그 신라는 또 계림도독부를 뒀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신라 고구려 백제를 다 자기의 식민지로 하겠다. 그래서 이제 신라가 이제 들고 일어나죠. 들고 일어나가지고 결국 몰아내는 게 676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 고구려가 통일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자기들을 멸망시키려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게 꼭, 그다음에 고구려가 만약에 이게 신라로서는 고구려와 백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었고, 근데 중요한 거는 백제하고 고구려가 손을 잡았으면 되는데 잡지를 못했어요. 이게 제일 이제 미스테리 중에 하나예요. 하여튼 백제가, 왜냐면 백제 멸망하면 사실 고구려가 왜 입술이 이가 시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신라는, 고구려는 수나라 당나라하고 전쟁하면서 사실 국력이 굉장히 이제 쇠잔됐어요. 쇠잔됐어요. 그 세계 제국 아니에요. 반면에 신라는 착실하게 힘을 길러가지고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상당히 이제 발전했고, 신라가 그 삼국통일하는데 사실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가야계를 쓴 거예요. 가야를 멸망시키고 가야의 그 왕족들을 다 죽이고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가야의 인재, 가야의 물적 기반을 다 자기 걸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든지 빼기보다는 더하기가 중요하다라는 걸 이제 잘 아는 건데, 가야계하고 신라계가 힘을 합친 거죠. 그러니까 백제하고 고구려가 합쳤으면
그 힘이 있을 텐데 못 합쳤어요. 그 결국 근데 그 가야계와 신라계가 합치는데 결정적으로 역할한 게 이제 결국 김춘추와 김유신의 관계, 그 여동생과의 결혼. 이게 굉장히 이거는 개인의 결혼이지만 굉장히 역사적인 혼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여튼 당나라에서 이걸 또 트집 잡았어요. 무열왕을 태종무열왕이라고 그러니까 당태종이 있는데 어디 건방지게 태종이라고 그러냐.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김유신이 있습니다. 이랬더니 당나라에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 정도로 김유신은 이 한반도에서만 인물이 아니라 당나라에서도 인물로 이해했고, 신라에서 일본에 이제 사신을 보냈는데 일본에서 그 사신한테 김유신한테 갖다 주라고 배를 한 척 보내요. 그러니까 이 김유신이라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죠. 좀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저 김춘추의 가계를 한번 보면 이제 진흥왕 여러분 아시죠? 법흥왕 다음에 진흥왕인데 진흥왕의 아들이 동륜하고 사륜 있는데 동륜의 아들이 백정인데 아니야. 먼저 이 동륜이 일찍 죽어요. 일찍 죽어서 진지왕이 먼저 왕이 됩니다. 근데 진지왕이 4년 정도 있다가 폐위가 돼요. 황금 뭐 이래가지고 정치에 관심 없고 여자 밝히고 막 이래가지고 그 도화녀 얘기 봤죠. 그러면서 이게 폐위됐기 때문에 일로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동륜은 죽었지만 그 아들이 진평왕이 이제 왕을 합니다. 근데 성골이 이제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덕의 왕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그러다가 이제 국반의 딸인 승만 사촌간이죠. 이게 이제 진덕왕이에요. 근데 성골이 여기서 이제 없어져요. 성골과 진골은 뭐가 다르냐? 성골과 성골은 사실 북의 모계가 다 성골인 경우가 성골이에요. 한쪽이 진골이면 이거는 진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용춘 용수는 아버지가 폐위됐기 때문에 한 단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왕이 될 수 없는 이런 과정인데 결국 김춘추가 무열왕으로 왕위가 되는 거는 자기 본인이 외교적인 능력도 있었지만 결국 김유신의 군사력 덕분이다. 이게 태종무열왕릉이고요. 그 무열왕릉 귀부와 이수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비신이 여기 없어. 비신이 진짜 내용이 이건데. 근데 이 비신은 나중에 딴 데서 발견됐는데 지금 경주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안에서 지석은 안 나왔지만 요건 분명히 이제 태종무열왕릉이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김춘추의 아들 김범민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는 김범민이 군사를 거느리고 이제 고구려에 가서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그런 얘기가 있고, 그러다가 이제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나서 당나라가 신라를 치려는 계획을 듣고 명랑을 시켜서 절을 지려고 그러는데 절을 지려면 시간이 몇 년 걸리잖아요. 근데 당나라 군대가 벌써 배 타고 온다는 얘기 듣고 명랑에게 일본은 이제 밀교 승려인데 작법을 해가지고 그 배를 바다에 빠뜨리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김범민이 이와 같은 사실 당시에 백제를 나당연합군이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나당연합군이 멸망시키는 거는 전력으로 봐서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신라가 세계 제국인 당나라와 맞아서 싸운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걸 해냈어요. 근데 사실 운도 좋았어요. 운도 좋았던 게 병력도 당나라가 많았는데 신라군들은 이미 이제 백제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멸망시키면서 승승장구하는 이제 그게 있었고, 김범민이가 리더십이 좋았던 것 같아요. 리더십이 좋았던. 그래서 사실은 삼국통일하면 우리가 김유신과 김춘추를 얘기하지만 내가 보기엔 삼국통일의 진짜 이거는 김범민이다. 김범민이다. 김범민은 어떤 면에서 더 위대하냐? 사실 태종무열왕이나 김유신은 그 무덤이 좋잖아요. 무덤이 좋잖아요. 비도 있고 말이야 거기에 12지. 근데 자기는 무덤을 안 썼어요.
화장을 하고 화려하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걸 어디다 갖다 하라고 그랬어요? 동해 구에다가 갖다 뿌려라. 왜 그랬냐? 전쟁을 하면서 김범민은 백제멸망, 고구려멸망, 당나라 몰았는데 다 참여했어요. 근데 그때 전쟁에서 상대 적군도 죽었지만 누가 많이 죽었을 거 아니에요? 신라군. 근데 그거 다 죽으면 그거 어떻게 다 묻어줘요?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다 어떻게 했겠어요? 다 화장해요. 다 불질러버리는 거예요. 왜? 시간도 없지만 전염병이에요. 이 전쟁이 가져오는 가장 큰 피해는 전염병입니다. 자, 자기를 따랐던 신하들은 다 불태워서 장례를 지냈는데 자기는 호화스러운 거기 못 묻히겠다 이제. 그래서 화장을 시키고, 근데 김범민이가 뛰어난 건 뭐냐면, 자, 전쟁에서 백제 멸망시켰죠, 고구려 멸망시켰죠, 당나라 몰아냈죠. 그러면 이제 뭐야? 평화롭잖아요. 평화로우면 그 다음에 어떻게 뭐가 될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싸워요 이제. 밖에 오고 싸움이 끝나면 자기들끼리 싸우게 돼 있어. 왜? 그 전리품을 더 갖겠다. 그리고 어찌됐건 신라는 백제 멸망시켰지 고구려의 일부를 차지하니까 영토만 해도 몇 배가 됐겠어요? 한 3배 됐단 말이에요. 영토가. 그다음에 이권도 많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걸 서로 차지하려고 그래. 싸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김범민은 아주 뛰어난 사람이야 보면. 영민해요. 뭘 본 거냐? 이 다음에 주적은 누구냐? 일본이다. 왜? 백제가 멸망하고 나서 백제 부운동할 때 일본에서 외에서 군대를 파견했어요. 물론 이제 그 백총강도 때서 져서 이제 갔지만 이때 이 백제의 지배층, 백제 엘리트, 백제의 장인들 이 사람들이 전부 일본으로 갔습니다. 왜로 갔죠? 왜? 정확하게 왜? 이때까지는 왜야? 일본이라는 국호를 쓴 게 670년이에요. 백제가 멸망한 게 660년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가서 이제 왜를 국가다운 국가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고대 일본의 국가, 제도, 고대 문화, 이거를 이 백제의 지배층들이 가서 다 만든 겁니다. 일본 서기도 사실은 백제계가 이제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재정비해서 백제의 원수 신라를 칠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 후손들이 지금 백제 멸망시키고 고구려 멸망시켜서 기고만장했는데 자기 이권에만 관심이 있는데 왜를 조심해라. 왜를. 근데 그걸 말로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자기 아의 뼈를 동해구에다가 상고라면 거기가 이제 자기의 그 무덤이 되는 거죠. 무덤. 수중릉이라고 우리가 해중릉이라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 1년에 몇 번은 제사 지내러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우리 문무왕이 여기서 가셨냐? 일본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하다못해 제사 때라도 이런 걸 보이기 위해서 이제 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김범민이 진정한 삼국통일의 지도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명랑이 사천왕사를 져서 당나라 군대를 물리치는 작법을 했다. 이 얘기 듣고 사신을 파견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미리 정보가 들어와서 그거 말고 다른 절을 하나 서가지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당나라에게 덕을 베푼 거에 대해서 고맙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악군기라는 그 사신이 왔는데 사신이 보니까 달라요. 그래서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금 1,000냥을 줬대. 1,000냥. 그래가지고 아이고 무마를 시킨 이런 얘기도 남아 있습니다. 원래 그 사람이 죽어서 용으로 태어난다는 건 용은 짐승이니까 사실은 이 윤회에서 못 벗어나고 더 축생 쪽으로 내려가는 거다. 했는데도 나는 하여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한다면 나는 한다. 이거 굉장히 국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잘 볼 수가 있죠. 요게 이제 사천왕사입니다. 사천왕사. 여러분들 뭐 많이 가보셨을 텐데. 그리고
여기 이제 망덕사가 아까 얘기했던 사천왕사는 사실 당나라를 물리치기 위해서 지은 거예요. 근데 이걸 보여주면 안 되니까 갑자기 만든 게 망덕사인데, 지금 거기서 몇 킬로 정도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능지탑, 여기가 이제 화장을 한 곳을 여기로 보고 있어요. 여기서 화장을 해서 산골은 저쪽 이제 가문사 가서. 그런데 이 가문사 대왕암과 가문사 사이에 이 발굴해 보면 이 밑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근데 그 삼국유사 기록에도 용이 들락날락하게 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마 그 설화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왕암은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거기서 무덤 시설 같은 건 발견되지는 않았어요. 발견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아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실제로는 거기가 아니고 가문사가 바로 거기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김유신, 김춘추, 김범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왕 아니면 장군이잖아요. 지배층. 근데 여기서 나온 장춘남과 파랑은 지배층이 아니에요. 뭐 완전 병사는 아니지만 하급 장교, 요즘으로 치면 위관급 정도 되는 거예요. 소위 중위 뭐 이런. 그 다음에 영관급이 있고 장성급이 있잖아요. 완전 그 일반 병사, 일병, 이병은 아니지만 하사관 내지는 초급 위관급 정도예요. 소위 중위. 이런 사람이 여기 나와요. 이게 이 삼국유사의 아주 특징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와서 이 태종의 꿈에 나타나서 자기들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웠다 이거예요. 그런데 당나라 군대 때문에 사실 주도적으로 못하고 따라만 다녔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당나라 군대가 좀 쿠세를 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랬더니 대왕이 그걸 듣고 훈령을 위해서 한산주에 장의사라는 절을 줬다. 이건 뭔가 하급 장교와 왕이 뭔가 소통과 공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게 이제 신라의 아주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꿈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 같지 않지만 굉장히 그런 어떤 이 당시에 최고의 그 지도자의 왕과 저 완전 병사는 아니지만 하급 지휘관 정도 되는 사람과 서로가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절을 줘줍니다. 이게 어디냐면 지금 여러분들 세검정 초등학교에 가면 이런 당간지주가 있어요. 남아있어요. 당간지주가. 이게 장의사지 당간지주. 이거 장의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꿈 얘기라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이 있었으니까. 이런 게 이제 신라가 이제 다른 점이다. 신라가 이제 소통과 공감이 지도층과 피지배층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그걸 중요한 건 뭐냐면 삼국사기에는 이런 얘기가 없어요. 삼국유사에만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삼국유사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 뭘 했다? 절을 지었다. 이 굉장히 이제 불교적인 종교라는 걸 통해서 지배층과 비지배층이 소통과 공감을 하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국유사에는 누차 얘기했듯이 여성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네, 웅면비. 이것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 좀 자세하게 이제 나와 있어요. 경도광 때 강주면 진주입니다. 사람들이 수십 명이 서방종토를 구하려는 뜻으로 만일 계를 만들었대요. 만일 동안 기도한다는 거예요. 만일이면 몇 년이에요? 만일 30년 되는 거예요. 30년. 근데 그 아간이라는 관등을 가진 귀진의 집에 한 여종이 있었는데 웅면이었다. 근데 웅면도 주인을 따라가서 연부를 했다는 거지. 근데 주인이 종이 같이 오니까 눈꼴 셔가지고 과제를 많이 준 거예요. 근데 그걸 빨리 마치고 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웅면낭자는 법당에 들어가서 연부하라.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들어가라고 그랬더니 가서 결국은
제일 먼저 성불했다.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거든요. 첫째는 이 결사에 주인뿐만 아니라 여종도 같이 참여했다는 자체가 벌써 이게 대단한 얘기예요. 그런데 결국은 주인보다도 먼저 성불했다. 이게 이제 속세의 세상은 불평등이지만 종교적인 입장에서 뭐다? 평등. 어떻게 보면 웅면의 신부는 여종이에요. 여종은 이 당시 사회에서 귀족, 그다음에 두품, 육두품부터 사죠. 그다음에 평민. 평민 다음에가 뭐예요? 천민이야. 제일 하층민이야. 그것도 여성. 그런데 이 사람이 주인보다도 먼저 성불했다.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죠. 이게 이제 상국유사의 아주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민장사 쪽도 보면 재밌는 게 보계의 아들 장춘이 있었는데 저기 장사하러 나와가지고 안 돌아와요. 오나라 지역까지, 오나라 어디냐, 남중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장사에 가서 어머니가 관음 보살한테 계속 기도를 했더니 자기 아들이 돌아왔다는 거죠. 근데 돌아올 때 그를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 승려다, 이게 승려. 그래서 정동왕이 이를 듣고 시주를 해주고 재물을 줬다. 뭐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도 이 보계나 보계 아들 장춘은 다 평민입니다. 평민. 그런데 승려가 도와줬고 마지막에 가서는 임금이 그들에게 이제 포상했다. 그래서 저 지배층부터 피지배층까지가 서로가 소통하고 공감하는 이런 걸 보여주고 있죠. 이것도 이제 희명이 애가 태어났는데 5년 동안 눈을 못 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황사, 그래서 천수대비 관음보살한테 이제 기도했더니 마침내 눈을 떴다. 이것도 뭐 일반 평민에 대한 얘기인데 평민에 대한 얘기지만 종교적인 얘기이기도 하고 이런 얘기들이 삼국유사에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불황사. 지금 관세음보살은 기림사에 있는 걸 지금 갖다 놨어요. 진정사. 진정은 속인으로. 속인이라는 건 이제 평민이에요, 평민.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집에 부러진 솥 하나 있었는데 이거를 스님이 오셨는데 드렸어요. 이제 아들이 어떻게 생각했다 했더니 아들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면서 저도 효도를 다한 후에는 의상법사에 가서 머리 깎고 불도를 배우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얘기 듣고 아니 불법을 만나기 어려운데 언제 내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냐, 빨리 가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평민인 진정이 가서 의상대사 밑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얘기 듣고 선정에 들어갔다가 결국 어머니도 이렇게 환생하도록 하는 이런 역할. 그래서 효와 유교적인 가치 효와 불교적인 선행을 같이 이루는 이런 얘기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불교의 전례와 수용 및 공인에 대해서 하도록